2022년 11월 23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이기 라이브 제19강 방송입니다. 오늘은 보니까요, 경매 취하와 관련된 낙찰을 받았는데, 그죠?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갑자기 경매 취하가 된다면은 정말 참 좀 허전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낙찰 받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아이고, 경매가 취하가 된다더라. 따라서 이게 이 자료는 보니까 말이지요. 제가 쓴 생생경매 교재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제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 취하가 대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일어나더라. 또 이제 매각기일이 변경이 잦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매각기일 변경이 잦은 물건 같은 경우도 경매 취하가 좀 되더라. 이게,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매각기일이 변경이 잦으니까 전부 다 경매 취하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매각기일이 변경이 많더라도 경매 취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또 보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액입니다. 부동산 가액 대비가 소액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요, 부동산 가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채권자가 얼마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는데 그냥 10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봐가지고 그냥 100만 원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갚고 경매가 이제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취소 신청이죠. 경매 취소 신청. 또 이제 지분 경매도 보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취하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는 제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생생경매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놨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장가 언젠가 유튜브인지 어디선지 하여튼 영상물을 봤어요. 경매 취하 관련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경매로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가 취하가 된다면은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경매 취하했다는 동의서를 한 장 주고, 그 대신 봐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낙찰 받으려고,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노골적으로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내가 경매 취하서를 낙찰자죠, 그죠? 낙찰 받았는데 저쪽 채무자 측에서 경매 취하를 하고 싶다 이거지요. 원래 이제 먼저 이거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매 취하 같은 경우는요, 낙찰자가 없는 경우하고 낙찰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낙찰자가 없다면 우리랑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이야. 근데 낙찰자가 있다는 건 뭡니까? 경매가 진행되어서 매각기일 날 특정인이 그 물건에 대해서 낙찰 받았다는 겁니다. 그 위에 낙찰자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요, 채무자나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경매 취하서 경매 돈 다 갚아야겠죠. 그죠? 무조건 경매 취하서 달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 취하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 취하가 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있어버렸네. 야, 이거 뭐지? 그랬더니 물론 그렇습니다. 채권자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낙찰자 있잖아요. 낙찰자, 그죠? 이야, 낙찰자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물건에 보니까 최고가 매수인 뿐만이 아니라 또 차순위 매수인까지 있어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인 신고인한테까지도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이 서류를 법원에다 제출을 해야지만 당해 경매 사건이 경매 취하돼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낙찰자 있는 상태란 말이죠. 낙찰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매 취하 동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경매 취하 동의서는 그러니까 낙찰자의 지위도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권리 분석하고 비용들이 시간 들여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사해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는데 말이죠. 낙찰자 모르게 경매 취하는데 얼마나 낙찰자 입장에서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 낙찰자 있어. 그러면 경매 취하 동의서를 낙찰자한테 받아서 와라.
받아서 오게 되면은 이 서류를 전부 다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는 취하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상물에서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요. 내가 낙찰 받았는데 채무자입니다. 경매부동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서 경매 취하서를 받았대요. 그런데 낙찰자는 나한테 와가지고 경매 취하에 따른 동의서를 이제 써달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매 취하 동의서를 쓴다 그러면요, 이 뒤에다가 이제 낙찰자 인감증명도 첨부가 돼야 되거든요. 인감증명 첨부되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상에는 낙찰자 인감도장이 확 이제 날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제 맨입에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과연 얼마의 수고비 이런 걸 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을 제시하시더라고. 여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큰 금액 하니까 뭐 1,000만 원 단위,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낙찰 받았는데 채무자 측에서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달라고 그런다. 이랬을 적은 어떡한다더라. 좋다 이거지. 경매도 매매의 한 형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봐가지고 제가 길게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경매 취하 동의서에 따른 수고비 쪽 해가지고 최소한도 1,000, 2,000, 3,000 이런 식으로 금액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버리더라고. 와.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말이죠. 나름대로 또 환상에 젖어요. 이거 봐라. 일단 내가 낙찰 받지. 낙찰 받은 상태에서 저쪽에서 콜이 들어오지. 콜이 들어오면 어떻게? 내 2,000 불러야지. 세상에 말이지. A4 용지 한 장에다가 말이지. 경매 취하 동의서 그거 하나 써주고 말이지. 또 인감증명 요즘 동사무소 가서 뛰는데 얼마입니까? 1,000원 합니까? 그거 하나 전부 붙이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부른다. 그건 말이 되나 이게죠. 근데 그 경매를 모르시는 분, 야, 요거 봐라. 요거 1년에, 한 건인데 1년에, 야, 요거 몇 건이야? 2,000만 원 받으면 너무 세니까 건당 1,000만 원 받으면 1년에 10건만 할까? 그럼 10건은 1억이잖아. 와, 돈 벌기 쉽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현실인 거 절대가 아닙니다. 그분 말씀은 뭐냐면은,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주는 대신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2,000만 원을 받았다 이거지. 2,000만 원을. 2,000만 원 달라고 그런다 이거지. 그런 상대방이 안 준다. 그랬을 때 그분 말씀은 뭐다? 그러면 좋다 이거지. 대금 납부해버리자 이거지. 대금 납부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그거 어떻게 대금 납부를 해? 이게 우리가요, 그분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요,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은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자 있죠. 낙찰자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면은 낙찰자의 지위를 생각해가지고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받아서 제출하라 그건 아닙니다.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도 됩니다.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 막보로 경매를 일정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경매 같은 경우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그럼 경매 취하돼 버린단 말이죠. 그죠? 경매 취하되는데 말이지. 2,000만 원 안 준다 해가지고 그럼 내가 대금 납부하면 되지 이런 건데 경매가 취하되는데 어떻게 대금 납부합니까? 경매 취하돼 버리는데 어떻게 대금 납부하냐 말이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도 보면 좀 몇 년 전에 제 아는 지인의 지인 사례입니다. 근데 뭐냐면요, 한 달에 걸쳐 한 달에 걸쳐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아마 옛날에 네이버 카페에서 경매 박사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대전광역시 내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지금 제가 이 경매정보 사건번호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유튜브 상에서 오픈하기 조금 좀 그렇네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있으면 그때 제가 이 사건을 오픈해 드릴게요. 근데 대전광역시 내 주택이 있었는데 이걸 주택을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캠코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캠코에서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2천가 3, 4기를 해가지고 편의상 갑으로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낙찰을 받았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 주택의 소유자 겸 채무자 A라 그러면 A 이 사람 말이죠. 캠코 측하고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봐가지고 캠코 측으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딱 해결하면 되거든요. 낙찰자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경매 취하 동의서만 받으면 그럼 경매 취하 플러스 취하서하고 요 두 가지 서류를 말 그대로 대전광역시 내니까 대전지방법원 에다 민사집행법에 민사과에다 민사집행과가요. 거기다 제출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분이 이 A라는 분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에요. 한 달에 걸쳐서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A라는 분이 낙찰자 갑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기 내가 이 캠코로부터 경매 취하서도 받고 했기 때문에 당신 이제 경매 취하 동의서 하나 써주면 아니 되실까요? 이게 강제 경매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니 되실까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그래요.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드릴게. 이거 더도 덜도 말고 제가 토시 하나도 안 붙이고 말씀드릴게요. 2천만 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게요 아마 한 10년 전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만상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가지고 뭐 팔자 고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A인데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찰주의 사람 말이지 헷갈하게 해가지고 2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요거 잘 들으십시오. 물건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죠, 그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금 현재 부산으로 이사 갔잖아요. 부산으로 본사가. 근데 그 당시에는 저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강남구였어요. 물건지는 대전광역시고 채권자입니다. 캠코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죠. 그죠? 강남구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딥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잖아요. 중앙지방법원. 저도 사실은 법원 관할에 대해서는 이 당시까지는 하더라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래요. 그러면 봐가지고, 이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도 경매 취하됩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봐가지고, 첫 번째, A가 캠코한테 돈 다 갚아라. 돈 다 갚으면 캠코에서 당연히 경매 취하서를 줄 거 아니냐, 이거죠. 맞잖아요, 그죠? 당연히 채권자가 돈 다 변제 받았는데 경매 취하서를 안 줄 리가 없거든요. 자, 돈 다 갚아라. 그러면 경매 취하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상태에서 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단지 이 사람이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A가 말이지, 속을 태우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말이지, 맨날 소주 먹고,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그죠? 이러다면 어떻게 두 번째 봐가지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라. 청구 이의소가 뭐냐, 그러니까, 캠코가 요 A한테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 A 명의의 주택을 경매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A가 캠코한테 돈 다 갚았잖아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캠코한테 이 사람들 당신들 돈 다 갚았는데 말이지 단지 요 사람이 경매 취하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매는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 물론 캠코 잘못이 아니고 요 낙찰자 갑의 잘못으로 봐야겠죠. 그죠? 이 사람이 경매 취하 동의서를 안 주니까 경매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게 A는 누구한테? 캠코를 상대로 해가지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는데, 왜? 돈 다 갚았다, 이게. 돈 다 갚았는데 왜 자꾸 경매 진행시키냐, 이거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경매 이것은 이제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경매는 그냥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행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게 경매는 강제 집행이잖아요. 강제 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에 의한 결정을 받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제가 제 아는 지인한테 코치를 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건 제가 소송 관할 법원은 이때 제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지. 실질적으로 관할 법원이 어디냐, 소송 관할 법원이 그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아는 지인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잘 됐어요? 잘 됐대. 그럼 소송은 청구의 소송은 어디 했대요? 중앙지방법원 했대. 왜요? 그러니까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요 사건 같은 경우는 관할 법원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거 청구의 소속이 한다 보니까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이제
중앙지방법원 앞에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중앙지방법원 앞에 가면은 변호사 사무실 상당히 많아요. 그 아무 데나 들어가시라고 그러세요. 이게 이제 청구 이소는 저도 할 수 있어. 아니, 돈 다 갚았는데 왜 자꾸 경매 진행시키냐, 이거지. 따라서 이 캠코의 청구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법원은, 알았어. 땡땡 끝나버려요. 그래서 일단 중앙지방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청구 이소한다면 해줄 것이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부가세 포함해가 330만 원 들었답니다. 자,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니까 대전지방법원 관에서 아마 그렇게 이런 조치를 취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대요. 예. 400만 원 들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뭐 이거 없이 경매 취하돼 버리거든요. 그럼 갑 입장에서 봐가 자기는 어떻게 2천만 원 먹으려고 돈 벌었잖아요. 2천만 원 10년 전에 2천만 원 같은 거 갚잖아요. 계속 앉아있는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 뿅 해서 경매 취하돼 버렸어. 경매 취하됐다 보니까 법원에서 연락이 오겠죠. 당신 이때 이 사람이 자기 입찰 보증금 10% 법원에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입찰 보증금 10% 찾아가 또 나아가서 법정 이자를 조금 줘요. 이자에서 따만큼 줘요. 일반 시중금리는 막 딜 올라가도 말이지. 그 법원에서 이게 이자 주는 거 막 요즘 몇 프로입니까? 이하로 5%입니까? 저도 그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가 2천만 원 먹으려고 했는데, 그죠? 이 채무자 측에서는 단돈 400만 원 가지고 모든 사건을 깔끔하게 끝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 아는 지인한테 연락을 서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우리 알아냈단 말이죠. 그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주된 내용은 뭐냐.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도 경매 취하 됩니다. 적당하게 불러야지. 적당하게 불러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이죠.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한 보여야 될 게 뭐냐면요.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오늘은 11월 23일이죠. 1년 동안 말이죠. 1년입니다. 1년 동안 전국에 경매가 신청됐다가 경매가 취하된 건수 보니까 몇 건 정확하게 6,680건이 경매가 취하됐어요. 잠깐만요. 6,680건. 6,680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매 취하 동의서 해가지고, 건당 1,000만 원, 2천만 원 받고, 만약에 상대방에서 그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그냥 막바로 대금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하셨던 분 말처럼 된다면은, 정말 떼돈 벌어요. 진짜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강행 규정이야.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면 반드시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다면요.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돈 벌기 쉬워요. 왜? 1년에 보세요. 경매가 요 이 땅 신청됐다가 경매 취하던 게 6,680건입니다. 그러면 말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참네. 한 건당 경매 취하했다는 경매 취하 동의서 좋아요. 1,000만 원 받자 이거지. 6,680건이니까 많이도 말고 아이고 1년에 한 20건만 하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이잖아요. 2억. 그죠? 요거 세금 냅니까? 세금 안 냅니까? 세금 내고 싶어도 낼 무슨 근거가 없잖아. 어떤 근거로 세금 내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낙찰을 받았는데, 채무자 측에서 그나마 연락이 오면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채무자 측에서는요, 청구 이 소를 제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요, 연락도 안 와요. 안 오고 그냥 경매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채무자 측에서 경매 취하 동의서 어쩌고 연락 오면 처음부터 아이고 예 하면서 말이죠. 얼마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죠. 봐가지고 그죠? 적당하게 밀당을 좀 하시면서 그죠?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 이거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요, 지금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1년 동안 6,680건의
경매 사건이 취하가 됐다. 요 정보지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검색하기 들어가면요. 여기 또 보면 날짜를 지정해야 됩니다. 2021년이거든요.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23일, 오늘이 11월 23일이잖아요. 그죠? 경매 결과에 보면요. 여러 개 많아요. 한테 보니까 취하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기 딱 누릅니다. 딱 누르면 1년 동안 해가지고요.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저기,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딱 나와 있죠. 1년 동안 여기 경매 취하된 건수가 6,680건이고, 그래서 아파트가 뭐 1,680건에다가 주택이 뭐 661건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경매가 진행되었다. 다 경매가 취하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전 또, 이런, 옛날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봐가지고. 내가 입찰 들어가는 게 맨날 참 낙찰 못 받는 거야. 열받잖아요. 경매 공부는 했고 좀 써먹어야 된단 말이지. 인간들이 맨날 질러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경매 법정에서 반드시 내가 1등으로 낙찰되어가지고 내 이름 석자가 불려져야지만 경매 절차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경매라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반드시 매각기일 날 경매 법정 가가지고 입찰표 써서 내가 1등으로 당첨되었을 적에 그때만이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는 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럼 요 경매 취하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6,680건 이제 경매에 취하됐잖아요. 그죠? 이건 적게 취하된 것이죠. 제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매 취하된 거 보니까 10,000건이 넘어요. 10,000건. 1년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매 취하되겠지요. 맞잖아요. 그죠? 채무자 소유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이구 이거 봐라 보니까 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말이지 전 정권에서 그랬잖아요. 부동산 정책 인지 뭔지 대책인지 내세울 적마다 막 값이 팍팍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고 내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야 요거 봐라 경매 신청 가지고 잘만 살살 꼬드기면 말이지 경매 취하시키게 되면 6개월 후 1년 후에 뭐 완전히 가격이 뭐 더블로 뛰겠다. 그럼 당연히 경매 취하 건수가 많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 같은 시절을 봐가지고 맨날 에빌레이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 뭐 2판, 4판, 공사판에 내가 냅둬버려. 그럼 상대적으로 경매 취하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얄팍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매 취하 1년에 해가지고 6,680건이 경매가 취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물건의 유형별 보고 어떤 물건에 이게 경매가 취하가 되는가 그걸 보고 미리 그냥 이제 선점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때로는 말이에요. 1차 기일 날 있잖아요. 1차 기일 날 미리 훅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보고 이게 경매 취하 동의서를 노리고 옛날에 저기 다음에서 그 카페 운영할 때 그때 회원분들하고 같이 할 적에 1차 매각기일 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죠. 1차 매각기일 훅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1차 매각기일 훅 들어갈 물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1차 매각기일 날 들어갈 물건 뭐냐 이게 지분이 요따만해야 돼요. 아주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타지분권자들의 생존 여부, 이게 생존 여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지분 강의 어딥니까? 초급반에서 말씀드렸나요? 예. 등기부등본상에서 보니까 이 양반 연세가 말 80, 90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할배 살아 계시는겨 돌아가셨는겨 이거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지분 뭐 상당히 작은 건데 예? 낙찰 받고 나서 현장 가보니까 어머니야 봐가지고 돌아가셨다더라. 그러면요 타지분권자들은 아이고 당신이 지분 참 예를 들어 지분이 예를 들어 22분에 20분을 낙찰 받았다. 이거 11분의 1이잖아요. 완전히 요따만한 지분인데 잘 받았다. 잘 받았어. 당신이 알아서 법대로 해라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말이지 소송 수익을 실현시키려면은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좀 해줘 봐봐.
환장해버려요. 그런 꼬라지 여러분들 당하시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쭉 보셔가지고, 그죠? 지분 강의하는데 어디 다른 채널에서 할배 살아 계신겨, 죽었는겨, 이런 거 이야기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살아있는겨, 죽었는겨 해가지고, 아이고,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면 안 되죠.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요거 봐라. 이거, 상속인들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있어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는 형제들 그냥 막, 부모님 때문에 예,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는 척 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각자 도생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자주 안 만나면 남보다도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모르겠습니다. 우애가 깊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예. 그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형제들 간에 있어가지고 지분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머리 아파. 이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안 되니 그러면요. 이러다 보니 결국은 어떡합니까, 봐가지고. 그런 자두가 쫙 지분 낙찰 받으니까, 와, 낙찰 잘 받았다면서. 당신이 모든 걸 알아서 해라.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하고, 공유물분할 소송해서 이 부동산 전부를 네가 경매 신청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는 앉아가지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게. 라고 타지분권자가 지분 낙찰 받은 사람한테 딱 이야기하면 그때는 어떡하시랍니까? 그죠? 우리 그런 경우의 수도 이제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건 그렇게 이제 딱 보는 순간 쫙쫙쫙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지분뿐만 아니고 이런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거 말씀드리는데, 요거 봐라. 이거 하면은 이게 과연 이게 경매에 전부 다 취하됐잖아요. 취하됐으니까 이 취하됐다면 취하된 물건들도 유형별 해가지고 나름대로 통계를 한번 내보자. 제가 생각만 해지 실질적으로 실행은 안 했어요. 통계 내봐가지고 딱 요런 경우는 경매 취하가 되겠구나. 요런 건 경매 취하가 되겠구나. 이게 석사 논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경매 취하 유형에 따른 경매 투자자의 어떤 경매 물건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요건 경매 취하되겠네. 그럼 1차 기회를 혹도 가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매 취하된다 할지라도 일단 취하를 노리고 들어간다 했을 때, 근데 취하를 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혹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경매 취하 통해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있다고 그러신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경매 취하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경매 취하 안 되면 어쩔 낀데. 그죠? 자, 첫 번째 나는 경매가 취하되는 거, 경매 취하되면은 나는 낙찰자인 나는 경매 취하했다는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고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수익을 실현시킬 거야. 이런 마인드로 딱 들어가서 낙찰 받았는데, 어머야, 저쪽에서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달라고 전화가 안 오네? 그럼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왜 나한테 전화 안 줘요? 경매 취하 동의서 써달라고. 전화만 주면 내가 경매 취하 동의서 써줄 낀데, 그러면 저쪽 상대방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웃기는 소리가 자빠져 앉아있네. 니 뭐하러 낙찰 받았노? 잘 받았대. 니가 알아서 다 해라.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을 적에 이제 그걸 대비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수익성 분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플랜 A는 뭡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다. 근데 이게 만약 한마디로 아웃돼버렸죠. 그럼 플랜 B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플랜 A에서 이게 안 된다고 B로 해가, 그래? 그럼 알았다 이거지. 수익성 분석에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동산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이 상태에서 모든 부동산, 예를 들어 지분 경매 같은 경우라면요, 모든 부동산을, 공유부동산 내 걸로 만들어가 다시 시장에 내놨을 때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제 경매 취하 통해서 여기만 어린애가 막 달려가거든요. 대가리 깨지지 뭐 별거 있겠어요. 봐가지고 대가리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보잖아 피. 아주 간단해요. 세상이 있어요. 저는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해요. 띠 가다가 머리 팍 받아서 그럼 대가리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 봐버리지 뭐. 왜 피 보는데? 머릿속에 덩기 없으니까 피 보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이거 또 보여드리는 데 많아요. 이게 보니까 치아가 엄청 경매 넘어왔다 전부 다 경매 치아당이 많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어떤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플랜 A, 플랜 B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플랜 A는 뭐다? 경매 치하동에서 근데 이게 저쪽에서 콜이 없네. 그럼 플랜 B로 탁 전환해가지고 막 벌었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이것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냥 무대뽀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이제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생경매 여기 이제 경매 취하 가능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맞아? 경매 취하 가능성 타진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생생경매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11월 23일이네요. 네. 이 라방 19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